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2026년의 세계를 아주 조용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스를 켜면 우리는 매일같이 숨막히는 긴장감과 마주합니다. 태평양의 푸른 바다 위를 소리 없이 가로지르는 거대한 군함들의 서늘한 대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계 경제의 심장 박동을 통제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피 말리는 그림자 전쟁,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기축통화 달러의 절대적인 권좌에 도전장을 내미는 국가들의 거친 연대.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쪼개져 있고,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자와 그것을 부수고 새로운 판을 짜려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총구를 서로의 이마에 겨누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복잡하고 위험한 지정학적 체스판이 짜인 것일까? 왜 미국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세계의 정점에 서게 되었으며, 어째서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이토록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며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힘이 두 개의 거대한 대양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방어적 지리 조건이나 끝없이 솟아나는 자원 덕분에 자연스럽게 완성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 된 것은 마치 정해진 역사의 필연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두꺼운 장막을 걷어내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위태롭습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결코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인 설계도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국가가 산산조각 날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던져야 했던 4번의 거대한 도박이 만들어낸 위태롭고 기형적인 건축물에 가깝습니다. 역사라는 무심한 강물은 결코 스스로 굽이쳐 흐르지 않습니다. 로기의 무심한 강물은 누군가 그 거센 물길을 억지로 비틀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 결정적인 궤도 이탈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변곡점마다 자신이 짊어진 시대에 잔혹한 무게를 감당하며 다음 시대로 향하는 궤도를 변경해버린 4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눈앞의 경제적 위기나 전쟁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미국의 권력 구조를 재편했고 부의 흐름을 바꾸었으며 전 세계가 강제로 따라야만 하는 지정학적 규칙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역사적 모순이자 가장 흥미로운 진실은 앞선 지도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낸 찬란한 성공의 공식이 세월이 흘러 다음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파괴해야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한 피비린내 나는 결정이 거대한 제국을 낳았고, 그 제국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변칙이 오늘날 미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가장 무서운 적들을 키워내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승리한 자들의 찬란한 위인전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자원, 국가의 근원적인 공포와 냉혹한 이익이 어떻게 날카롭게 교차하며 지금의 세상을 빚어냈는지에 대한 아주 차가운 추적입니다. 2026년, 오늘날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이 숨막히는 지정학적 불안의 기원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역사의 톱니바퀴를 거꾸로 돌려 4번의 결정적 궤도 변경의 순간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4번의 전환점은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잔혹하며, 때로는 소름 끼치도록 치밀합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벗겨내다 보면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듣는 국가들의 이름과 경제 위기라는 단어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오래전 누군가가 당겨버린 스위치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지배하기에 앞서 미국은 먼저 스스로를 파멸시키지 않는 방법부터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걸어 나온 그 첫 번째 남자는 피와 화약의 냄새를 온몸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노예 해방을 이뤄낸 위대한 인권의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감성적인 역사 교과서의 페이지를 덮고 차갑고 잔혹한 지정학의 지도를 펼치면 전혀 다른 얼굴의 링컨이 등장합니다. 그는 국가의 분열이라는 지정학적 재앙을 막기 위해 아래본 수십만 명의 피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도박을 감행했던 냉혹한 전략가였습니다. 만약 1860년대에 남북전쟁이 남부의 독립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미 대륙은 지금의 단일한 초강대국이 아니라 유럽 대륙처럼 여러 개의 중소 국가들로 쪼개졌을 것입니다. 공업을 중심에 둔 북부와 농업에 의존하는 남부는 끝없이 국경을 맞대고 영토 분쟁을 벌였을 테고, 서부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충돌은 필연적이었을 것입니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 두 나라를 이간질하며 북미 대륙을 자신들의 대리전 무대로 만들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남미 대륙이나 아프리카 대륙이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도 결국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쪼개져 고통받았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남북 전쟁에서 남부가 승리했다면 북미 대륙 역시 똑같은 운명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대한 미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링컨은 이 소름 끼치는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았습니다. 그에게 남북 전쟁은 단순히 도덕적인 명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잠재력이 유럽의 체스판 위졸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체스를 두는 거대한 플레이어로 살아남느냐를 결정짓는 사활을 건 지정학적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이런 뭣도 볼링관, 이런 뭣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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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뭣도. 그래서 링컨은 연방의 유지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남부의 경제 기반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 철저한 총력전을 지시했고,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농장과 철도까지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무자비한 초토화 작전을 용인했습니다. 우리가 숭고하게만 기억하는 노예 해방 선언조차도 그 이면에는 남부의 핵심 노동력과 경제력을 붕괴시키고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도덕적 쐐기를 박아버리려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은 그 자체로 위대한 목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국가를 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지정학적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 피비린내나는 내전의 결과는 단순히 영토가 다시 합쳐진 것 이상이었습니다. 남북 전쟁 이전의 미국은 각 주정부가 강한 독자적 권한을 가지는 느슨한 연합체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을 지칭할 때 여러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의 복수형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내전이 끝난 후 미국은 워싱턴의 중앙정부로 모든 권력이 집중된 강력하고 단일한 국가라는 단수형의 개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정부의 반발을 억누르고 연방 전체의 경제와 군대를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즉, 훗날 전 세계를 향해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초강대국의 뼈대가 바로 이 시기에 완성된 것입니다. 링컨은 막대한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북미 대륙 전체의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하나의 통제 체제 아래로 묶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형성한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도덕적 승리라는 아름다운 포장지 안에는 분열된 대륙은 결코 패권을 큰 수 없다는 차가운 지정학적 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링컨은 미국이 내부에서 스스로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치명적인 취약점을 뜯어고치기 위해 역사의 궤도를 강제로 비틀었고, 그 결과 미국은 대륙 전체를 지배하는 단일한 거인으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땔감으로 삼아 미국은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온전해졌습니다. 양쪽 대양을 장악한 채 거대한 대륙을 독차지하게 된 이 거대한 괴물은 폭발적인 잠재력을 품고 서서히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요새인 자신의 대륙 안에 웅크려 있던 이 거인은 바깥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과연 무엇을 하게 될까요? 링컨이 흘린 피의 대가로 하나가 된 미국은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내전의 끔찍한 상처를 봉합한 이 거대한 국가는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대신 오직 자신의 거대한 영토 안에서 철도를 깔고 공장을 세우며 폭발적으로 산업을 팽창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누린 지정학적 축복은 전 세계 역사상 그 어떤 제국도 가져보지 못한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지도를 펼쳐 미국의 위치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동쪽으로는 거친 대서양이 유럽 열강의 간섭을 막아주는 거대한 해자가 되었고, 서쪽으로는 끝없이 넓은 태평양이 아시아의 잠재적 위협을 차단하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북쪽의 캐나다와 남쪽의 멕시코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군사적, 경제적 체급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외적의 본토 침략을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 완벽하고 거대한 요새 안에서 미국은 전례 없는 평화와 막대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조용히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지리적 요새에는 치명적인 역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대양은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는 무적의 방패였지만, 동시에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이 북미 대륙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수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대륙 안에서 고립주의라는 이름의 평화로운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깥 세상, 특히 유럽의 오래된 제국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민지를 찢어 발기며 세계의 지배권을 놓고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에도 미국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을 하며 물건을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거대한 경제적 몸집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세계의 규칙을 정하는 테이블에는 앉지 않는 기형적인 상태가 지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학의 냉혹한 법칙은 특정 국가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채 세상의 흐름에서 완벽히 빠져 있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끝없이 생산되는 거대한 자본과 공산품은 결국 더 넓은 시장과 받아들기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마지못해 잠시 무대에 올랐지만 유럽의 끔찍한 사륙전을 참혹하게 지켜본 후 이내 다시 자신들의 안전한 요새 안으로 재빨리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피 묻은 왕관을 쓸 의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톱니바퀴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미국을 거대한 시험대에 올립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는 광기가 폭발하고 기존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대영 제국을 비롯한
유럽의 강대국들이 서로의 목을 물어뜯으며 완벽한 자멸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통제하던 기존의 시스템이 철저히 붕괴되고 지구 전체가 힘의 공백 상태이자 무정부 상태의 지옥으로 변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패 뒤에 숨어 부만 축적하던 미국에게 세상의 몰락과 함께 고립될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나가 세상을 통제할 것인가를 묻는 치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 완벽한 고립과 거대한 부 사이에서 길을 잃어가던 미국의 운명을 다시 한번 거칠게 비틀어버린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 개의 대양이라는 튼튼한 감옥문을 부수고 미국을 세계의 정중앙으로 끌어내어 전 세계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버린 남자. 온 세상이 맹렬한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참혹한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을 때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서늘한 기회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제국을 설계하고 전 인류의 권력 지도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소아마비로 인해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던 이 대통령은 역설적이게도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정학적 도약을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 속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당장 눈앞에 적을 물리치고 총성을 멈추는 데 급급했을 때 루즈벨트의 시선은 이미 전쟁이 끝난 후에 잿더미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폭격으로 무너져 내리는 유럽의 도시들을 보며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대영 제국과 유럽 열강들의 낡은 질서가 완전히 붕괴하고 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루즈벨트에게 전쟁은 단순히 파시스트들을 응징하는 도덕적 십자군 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하지만 고립되어 있던 국가를 세계의 중심에 영원히 박아넣기 위해 글로벌 규칙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총알과 대포만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군사력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과 국가 간의 합의를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냉혹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동안 미국은 무기와 물자를 빌려주며 전 세계를 상대로 가장 거대한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왜 풀었으면 그리고 승리가 기정사실화되어 가던 1944년 루즈벨트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미국의 브레튼우즈라는 작은 마을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 세계 경제의 심장이었던 영국의 파운드화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미국의 달러를 세계의 유일한 기축통화로 등극시켰습니다. 금 1 온스를 35 달러에 고정시키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오직 달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강제한 이 결정은 사실상 세계 경제의 목줄을 미국이 틀어주게 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루즈벨트의 설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제연합,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이라는 거대한 국제기구들을 차례로 창설했습니다. 이 틀을 표면적으로는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숭고한 국제적 협력이었지만 그 본질은 미국이 만든 규칙 안에서만 다른 국가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짜인 정교한 제국의 통치 시스템이었습니다. 과거의 제국들이 총칼로 식민지를 짓밟고 피를 짜냈다면 루즈벨트가 설계한 새로운 미국 제국은 달러라는 화폐와 국제 규범이라는 세련된 도구를 통해 전 세계의 부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을 가두고 있던 두 개의 거대한 대양은 이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선단이
전 세계로 힘을 투사하는 거대한 고속도로로 변모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바다를 통제하며 글로벌 무역망을 보호하는 대가로 동맹국들의 안보를 책임졌고, 그들은 기꺼이 미국의 달러 패권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링컨이 하나로 묶어낸 거대한 덩어리가 루즈벨트의 손을 거치며 세계를 호령하는 완벽한 제국으로 부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압도적인 패권을 완성한 두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루즈벨트는 전쟁이라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이용해 전 세계가 달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완벽한 제국의 톱니바퀴를 조립해냈습니다. 미국은 영원히 세계의 룰메이커로 군림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루즈벨트가 남겨둔 이 완벽해 보이던 거대한 기계장치도 권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세운 질서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힘을 쏟아붓던 이 찬란한 제국은 불과 30년 뒤 국가의 금고가 텅 비어버리는 소름 끼치는 진짜 파산의 위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권력에는 항상 잔혹한 청구서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루즈벨트가 설계한 브레튼우즈 체제와 달러 패권은 미국에게 전례 없는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저주를 함께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유일한 규칙 제정자이자 지배자가 된다는 것은 곧 세계의 모든 골칫거리와 막대한 유지 비용을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소련이라는 거대한 붉은 제국이 떠오르자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해 전 세계의 경찰이자 자본주의 진영의 방패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수호자의 역할은 국가의 척추를 휘게 만들 만큼 천문학적인 자본을 요구했습니다. 무너진 서유럽을 재건하기 위해 막대한 달러를 쏟아부었고, 지구촌 곳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동맹국들의 안보를 온전히 자신의 국부로 책임졌습니다. 미국 주도의 평화라는 거대한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끊임없이 피와 땀, 그리고 피 같은 달러를 소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소모전의 정점에는 베트남 전쟁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수렁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아시아의 덥고 습한 밀림 속으로 수십만의 젊은이들과 셀 수 없이 많은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산주의의 도미노 현상을 막겠다는 거창한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제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오만함과 지정학적 강박관념이 만들어낸 끔찍한 오판이었습니다. 밀림 속에서 전쟁이 끝없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금고는 무서운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에서는 빈곤 퇴치를 위한 거대한 사회복지 프로젝트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해졌고, 다급해진 미국 정부는 결국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화폐를 찍어내는 기계를 미친 듯이 돌려 종이돈인 달러를 무한정 발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루즈벨트가 만들어낸 완벽한 시스템에 치명적인 역설이 폭발합니다. 당시 금융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은 금 1온스를 35달러로 언제든 교환해준다는 미국의 절대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 확고한 약속이 있었기에 전 세계가 종이 조각에 불과한 달러를 믿고 기축통화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쟁과 막대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금의 양과는 무관하게 달러를 찍어내자 굳건했던 동맹국들은 서서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가진 실제 금보다 시중에 풀린 달러가 훨씬 많다는 그 치명적인 모순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가치가 폭락하는 달러를 쥐고 불안해진 국가들은 일제히 미국 정부의 지폐를 내밀며 약속대로 진짜 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몰려가 예금을 빼내는 사태가 국가 단위로 거대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심장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지하금고에서 번쩍이는 금괴들이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실렸습니다. 제국을 강대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정교한 금융 시스템이 이제는 제국의 숨통을 조이며 미국의 국부를 해외로 합법적으로 유출시키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으로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국가 부도라는 소름 끼치는 현실 앞에 직면했습니다. 니공생구작 피징그로 강캉그로 김기잔들이 강그로 김기잔들이 찬란했던 금고는 텅 비어갔고 물가는 통제할 수 없이 치솟았으며 세계의 경찰이라는 긍지는 베트남의 정글 속에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거대한 고대 제국이 과도한 팽창과 재정 적자로 스스로 무너져 내렸듯 루즈벨트의 찬란한 제국 역시 그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이 숨 막히는 순간, 미국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고 어두운 그림자를 가진 한 남자가 백악관의 주인이 됩니다. 그는 붕괴해가는 제국을 살리기 위해 아주 냉혹하고도 비상식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단 2가지의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결정은 인류의 경제와 지정학적 운명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비틀어 버리게 됩니다. 리처드 닉슨.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전략가이자 가장 어두운 권모술수의 대가였습니다. 국가의 금고가 텅 비어가고 전 세계가 미국의 부도를 기정사실화하던 그 절망적인 시기에 닉슨은 세계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대신 체스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경악스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서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노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닉슨 쇼크라 불리는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루즈벨트가 피와 땀으로 세웠던 신뢰의 근간, 즉 달러가 곧 금이라는 그 철석 같은 약속을 미국 스스로 뻔뻔하게 찢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닉슨은 이 조치가 국제 투기꾼들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인 조치는 반세기가 훌쩍 넘은 오늘날까지도 굳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금이라는 실체적 가치를 상실한 종이 쪼가리 달러는 당장 휴지 조각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분노했고 미국의 경제 패권은 그대로 붕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닉슨의 서늘한 천재성이 번뜩입니다. 그는 텅 빈 금고라는 국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무한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로 탈바꿈시킬 기막힌 마법을 이미 쥐고 있었습니다. 금이라는 단단한 족쇄를 끊어낸 닉슨 행정부는 중동의 뜨거운 사막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에 은밀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사우디 왕조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해 줄 테니 전 세계에 파는 모든 석유의 결제를 오직 미국의 달러로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그 막대한 오일머니로 다시 미국의 국채를 사들여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워달라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순환 구조를 요구했습니다. 이 은밀한 거래가 성사된 순간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습니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 석유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국가들은 살기 위해 무조건 석유를 사야 했고
그 석유를 사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종이돈, 달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는 달러가 빛나는 금괴와 연결되어 있었기에 신뢰를 얻었다면 이제 달러는 현대 문명의 혈액인 검은 황금과 결합하여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움켜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위기를 돌파한 세 번째 연결고리이자 오늘날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 경제의 기형적인 뼈대입니다. 닉슨은 금이 없어서 파산할 위기에 처한 거대한 제국을 금 없이도 종이를 찍어내 전 세계의 부를 합법적으로 강탈할 수 있는 무적의 시스템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빚을 지면 질수록 오히려 전 세계가 달러를 갈망하게 만드는 이 기적 같은 연금술은 훗날 미국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이고 끝없는 번영의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닉슨은 그렇게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가장 뻔뻔한 거짓말로 달러의 숨통을 구원해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심장박동을 자신의 발밑에 다시 꿀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체스판의 다른 한쪽,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는 훨씬 더 미친 한 수가 필요했습니다. 닉슨은 거대한 적을 파괴하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위험한 또 다른 적과 피 묻은 손을 맞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러를 구출한 닉슨의 시선은 이제 지정학적 체스판의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냉전의 한파가 전 세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을 때 소련은 무서운 속도로 핵무기를 증강하며 미국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던 미국에게는 이 거대한 붉은 제국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반전 카드가 절실했습니다. 이 숨 막히는 교착 상태에서 닉슨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아니 상상해서는 안 될 금기의 문을 열어젖힙니다.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은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리며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극단적인 공산주의 국가이자 철천 지원수였던 중국의 수도 한복판에 걸어 들어가 마오쩌둥의 손을 꽉 맞잡은 것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진영을 반으로 쪼개버리고 소련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냉혹한 지정학적 칼춤이었습니다. 닉슨과 그의 참모들은 감정이나 이데올로기 따위는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힘의 균형이라는 차가운 논리 하나만을 쥐고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닉슨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소름 끼칠 만큼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분쟁과 이념적 갈등을 교묘하게 파고든 미국은 적의 적은 친구라는 오래된 진리를 실천하며 냉전의 판세를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미국은 턱 밑까지 추격해온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기꺼이 중국에게 자본주의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곧이어 서방 세계의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 그리고 거대한 시장이 중국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대륙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자본과 시스템이 유입되면 중국 역시 거대한 싸구려 공장 역할을 하며 자연스럽게 미국의 경제 체제 아래 종속될 것이라는 순진하고도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쉬고 있는 2026년의 냉혹한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날 태평양의 푸른 물결 위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위협하며 극초음속 미사일의 포신을 겨누고 있는 거대한 군함들, 인공지능과 우주 패권,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목숨을 건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대한 기술 제국,
전 세계 광물과 자원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달러의 지배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통제불능의 초강대국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반세기 전 닉슨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스스로 굳게 닫혀있던 빗장을 풀어주고 자본과 첨단 기술의 젖줄을 물려주었던 바로 그 중국입니다. 닉슨의 베이징 방문은 냉전을 미국의 승리로 이끈 눈부신 마스터 플랜이었지만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용의 목에 걸린 사슬을 끊어준 치명적인 자충수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거대한 붉은 곰을 사냥하기 위해 뒷마당에 굶주린 새끼용을 키우기 시작한 그 찰나의 결정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미국의 피와 살을 파먹으며 자라나 오늘날 미국의 숨통을 가장 강하게 조이는 최악의 적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전술적 승리가 어떻게 장기적인 전략적 재앙으로 변모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정학의 가장 잔혹한 역설입니다. 닉슨이 던진 두 개의 승부수, 즉 달러의 족쇄를 푼 결정과 중국의 문을 연 결정은 흔들리던 제국의 기초를 다시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수십 년간 팽팽하게 이어지던 냉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에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며 마침내 승리를 쟁취합니다. 냉전은 미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꼭대기에 홀로 서서 완벽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된 바로 그 순간, 그들의 피 속에서는 오만함이라는 이름의 치명적인 독이 조용히 번져나가며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 소련이라는 거대한 붉은 제국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세상은 일극체제, 즉 미국이라는 단 하나의 태양만이 군림하는 전례 없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힘은 역사상 그 어떤 제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링컨이 다져놓은 강력한 연방의 응집력, 루즈벨트가 세워둔 달러와 국제규범의 완벽한 시스템, 그리고 닉슨이 완성한 무한한 돈 복사기와 지경학적 우위까지 미국의 발 아래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굴복했습니다. 유일한 경쟁자는 지도에서 사라졌고 역사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인 승리로 영원히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꼭대기에서 완벽한 권력을 쥔 미국은 이제 자신들의 압도적인 힘으로 전 세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신성하고도 오만한 환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피어난 이 오만함은 가장 끔찍한 재앙을 부르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심장부이자 미국의 심장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린 그 끔찍한 아침. 그 끔찍한 아침, 일엉의 상시들이 그 끔찍한 아침, 뉴욕의 심장인 테란의 그 끔찍한 아침. 일엉의 상시젠 그간엔 대고 뉴욕에 다가십니다. 그 끔찍한 아침. 제국의 찬란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분노로 들끓는 국가를 향해 악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테러리즘을 근절하겠다는 숭고하고 정당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차갑고 냉혹한 지정학적 관점에서 훗날 이 순간을 평가한다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허망한 힘의 낭비가 시작된 비극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 배액가족 다로 이를로 우리 분노의 눈이 멀어버린 부시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거친 산악지대와
이라크의 불타는 사막 깊숙한 곳으로 세계 최강의 미군을 무자비하게 쏟아 부었습니다. 우르피선의 강광이라니 판기미를 우르피선의 강광이라는 미족 개장했는데 이라크 이족 개장해라는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뼈아픈 비극은 미국이 그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새로운 세기의 패권 경쟁을 대비하는데 축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신 테러 세력 척결과 중동의 민주화라는 실체도 명확하지 않고 이식할 수도 없는 이념의 환상을 쫓아 수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국부와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모래먼지 속으로 흩뿌려 버렸습니다.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치명적인 오판과 거짓 명분은 동맹국들의 굳건했던 신뢰마저 무너뜨렸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덤은 제국의 발목을 꽉 물고 20년 동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권력이 정점에서 서서히 꺾여 내려가기 시작한 네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무한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맹신한 나머지 거대한 제국조차 감당할 수 없는 한계선을 무모하게 넘어서 버렸습니다. 부시의 결정은 단순히 두 개의 값비싼 전쟁을 일으킨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가진 핵심적인 에너지를 전혀 엉뚱하고 파괴적인 곳으로 방전시켜버린 그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전략적 자해 행위였습니다.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몽둥이를 휘두르던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내부의 인프라를 혁신하고 미래의 산업을 선점할 수 있었던 천금 같은 기회들을 모조리 모래 사막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눈먼 분노와 헛된 전쟁이 빚어낸 20년이라는 치명적인 공백기는 역사의 궤도를 다시 한번 잔혹하게 비틀어 버립니다. 미국이 중동의 험준한 산악지대와 모래 폭풍 속에 갇혀 빈 라덴의 그림자만을 쫓고 있던 바로 그 잃어버린 시간 동안 그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힘이 모래 속으로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그 순간 세계의 다른 한편에서는 누군가가 그 공백을 틈타 조용히 그러나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날카로운 발톱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모래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20년, 지정학의 세계에서는 이 시기를 경쟁자들에게 허락된 황금의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21세기의 첫 2시간, 즉 20년이라는 귀중한 시간 동안 미국의 시선이 테러리스트의 동굴에 고정되어 있는 사이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한 두 세력은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 치명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압도적인 힘을 소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누군가는 그 힘의 텅 빈 공백을 채우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1년 가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첫 폭탄을 떨어뜨리던 바로 그해,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후원 아래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습니다. 닉슨이 열어젖힌 문을 통해 밀려 들어온 서방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루즈벨트가 설계한 자유무역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타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폭발적으로 팽창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의 뚝배에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내부의 제조업 기반이 서서히 녹슬어가는 동안 중국은 그 달러를 긁어모아 아프리카의 핵심 광산을 싹쓸이하고 남중국해의 군사기지를 쌓으며 차세대 기술과 반도체 굴기를 향한 맹렬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만든 규칙 안에서 미국이 찍어낸 돈을 철저히 이용해 훗날 미국의 목을 가장 강하게 조일 수 있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같은 시기, 구소련 붕괴의 충격과 경제적 굴욕 속에서 허덕이던 러시아 역시 미국의 또 다른 유산을 교묘하게 이용해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닉슨이 구상해낸 페트로달러 시스템, 즉 화석 연료가 지배하는 경제 체제 속에서
러시아는 자신들이 가진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무기 삼아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축적했습니다. 잃어버린 제국의 자존심을 회복한 이 붉은 곰은 에너지를 통해 서서히 유럽의 목줄을 쥐었고 은밀하게 군사력을 재건하며 미국의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자신들의 옛 영토를 향해 다시 무서운 발톱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에 소름 끼치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2026년의 세계가 이토록 혼란스럽고 위험한 다극체제로 쪼개진 것은 단순히 미국이 자연스럽게 늙고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극은 미국 스스로가 눈먼 이념 전쟁에 집착하느라 자신들을 훗날 가장 위협할 진짜 경쟁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가장 귀중한 전략적 자원을 통째로 헌납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치명적인 경쟁자들을 괴물로 키워낸 핵심 자양분은 다름 아닌 루즈벨트의 무역 시스템과 닉슨의 달러, 그리고 닉슨의 단기적인 지정학적 거래라는 과거 미국을 가장 강대하게 만들었던 찬란한 유산들이었습니다. 이제 숨 막히는 2026년 현재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는 수많은 신흥국들은 더 이상 미국의 지시를 순순히 따르지 않으며 즉 브릭스를 중심으로 달러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대한 금융의 반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좁은 해협과 반도체 공장에서는 총성 없는 제3차 세계대전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으며 무력을 쥔 강대국들은 미국의 경고를 비웃듯 거침없는 힘의 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만든 영원할 것 같던 국제규범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닉슨이 세운 무적의 달러 패권은 곳곳에서 짙은 파열음을 내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이었던 일극체제의 환상은 완전히 깨어졌고 세상은 자원과 생존을 위해 서로의 목을 노리는 맹수들의 거대한 각축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붕괴와 충돌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뉴스에서 매일 목격하는 이 서늘하고 혼란스러운 세계는 단순히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저지른 우연한 사건들의 나열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지난 150년 동안 역사의 궤도를 강제로 비틀어버렸던 4명의 남자, 그리고 그들이 남긴 찬란하면서도 파괴적인 유산들이 서로 살벌하게 충돌하고 있는 진짜 세계의 밑그림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역사의 궤적을 거대한 하나의 캔버스 위에 겹쳐보십시오. 2026년, 오늘날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위태로운 세계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4명의 지도자가 각자의 시대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내렸던 치명적인 결정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거대한 모순의 결정을 보여줍니다. 링컨이 수십만의 피를 제물로 바쳐 만들어낸 강력하고 단일한 대륙 국가의 뼈대 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잠재력은 루즈벨트의 손을 거치며 달러와 국제규범이라는 세련된 무기를 장착한 절대적인 제국으로 진화했습니다. 제국이 파산의 위기에 몰렸을 때 닉슨은 금의 족쇄를 끊어내고 종이돈에 석유를 결합하는 기형적인 연금술로 달러의 수명을 무한대로 연장시켰으며 공산주의 진영을 쪼개기 위해 붉은 용의 목줄을 풀어주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부시는 그 모든 선임자들이 축적해 놓은 압도적인 권력과 부를 오만함이라는 독에 취해 중동의 모래사막 위에 허망하게 쏟아버렸습니다. 이 4번의 거대한 전환점은 우리에게 역사와 지정학에 대한 아주 서늘하고도 본질적인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권력의 무대 위에는 영원히 옳은 결정도 당, 기비도 당, 그리도 개, 영, 개, 당. 절대적으로 틀린 결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의 끔찍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천재적으로 설계된 생존의 공식은 시간이 흐르고 권력의 지형이 바뀌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저주로 돌변합니다. 국가를 구원했던 바로 그 결정들이 훗날 국가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패권국이 피할 수 없는 권력의 잔혹한 역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2026년의 위기는 미국이 외부의 적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 자신들이 거두었던 너무나도 눈부시고 완벽했던 승리의 방식들이 시효를 다하고 파열음을 내며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막아냈던 국가 분열의 공포는 오늘날 극단적으로 쪼개진 미국 사회 내부의 가파른 정치적 내전 양상으로 다시 피어나며 제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세운 찬란했던 국제규범과 자유무역의 원칙은 이제 자국 우선주의와 강대국들의 노골적인 힘의 논리 앞에 갈갈이 찢겨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닉슨이 구원했던 무적의 달러는 신흥국들의 거센 탈달러화 연대 속에서 그 절대적인 지위를 매일같이 위협받고 있으며 그가 치밀한 계산 아래 잠을 깨웠던 거대한 용은 이제 세계 경제와 기술 패권을 틀어주고 미국을 권좌에서 완전히 끌어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시가 허비해버린 귀중한 20년의 시간은 적들에게 숨통을 틔워준 것을 넘어 미국이라는 거인의 발목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버렸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이 치르고 있는 이 숨막히는 전쟁들은 외부의 낯선 적들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유산의 그림자들과 버리는 피, 말리는 사투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짠 완벽한 체스판 위에서 자신들이 부여한 규칙과 힘을 이용해 덤벼드는 적들을 상대해야만 하는 얄궂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가장 성공적인 제국을 가장 기묘한 방식으로 시험대에 올립니다. 이제 앞선 4명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시대의 임무를 모두 끝마치고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강제로 비틀어 놓았던 역사의 궤도는 또다시 한계에 다다랐고 전 세계를 지탱하던 낡은 질서의 뼈대는 무서운 속도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던져야 할 가장 거대한 질문은 단순히 미국이라는 제국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기존의 모든 규칙이 부서지고 완전히 새로운 힘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는 지금의 이 잔혹한 혼돈 속에서 과연 누가 역사의 궤도를 비틀어버릴 5번째 스위치를 거머쥐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새로운 지배자의 손끝에서 우리 모두가 올라탄 이 세계라는 위태로운 열차는 대체 어느 방향을 향해 폭주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